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소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해. 우리가 기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우리가 하려 그러는 것 같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 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37,000대가 넘어가는데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용량을 봐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1000메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세계로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시행령이 나왔다. 제가 아는 일본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서 그거 좀 보내달라. 한글로밖에 없는데요. 영어 없는데요. 아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번역할 테니까 달라. 네, 안녕하세요.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인데 오랜만에 다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사실 에너지 산업이라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심을 받기도 하고 언제는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수소와 관련한 인프라, 안전, 성능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수소 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여기서 개발을 하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언젠가 시간이 딱 왔을 순간에 뭔가 하나씩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박희준 기술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장님 이호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몇 년간의 소회에 대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수소에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도 수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소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지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수소라는 게 수소 자체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소차 정도잖아요. 나머지는 다 인프라로서의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인프라라든지 기술 개발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일반인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박희준 이사님 그 최근에 이래봐야 한 2, 3년 그 안에 수소가 좀 조용하게 좀 있었는데 그 이사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처음 2019년부터 해서 그 수소 안전 로드맵이 처음 정해지고 그 이후에 기존의 로드맵에 따라서 그 수소 산업 활성화를 해서 지금 안전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갖고 있었고요. 예, 저희들은 어쨌든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소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건데 그럼 그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 취재차 이사님한테 전화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 거죠. 여기서 안전 규격을 어떻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런 과정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그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면서 이럴 때 한 번씩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는 이제 본부가 꽤 크실 것 같은데 네. 최근 2, 3년 이제 수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는 계속 수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투자를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수소차 이런 좀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그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는 그 2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수소 특화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에 지방에서도 수소 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 정책도 있었고 예. 또 이제 발전 시장에서 청정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도 개설되고 해서 이런 것은 해외에서는 한국이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그 수소 정책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을 테니까 수소 붐이라는 게 이렇게 확 눈에 보이다 안 보이다 그런 일들이 한 20년 전부터 있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수소가 20년 전에 한번 붐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아들 부시 대통령 때인데요. 예. 다만 지금하고 조금 그 성격이 다른 것은
그 당시에는 석유가 고갈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아직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후 변화 관점에서의 대응도 중요했지만 석유의 어떤 대체 에너지로서의 수소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뭐 잘 아시는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런 속칭 대박이 터지면서 그렇죠. 수소에 대한 이 어떤 좀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좀 관심이 좀 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파리 협정이 합의가 되고 각국이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수소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수소가 제2의 어떤 전성기 그리고 제2지만 훨씬 오래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이게 수소를 이렇게 좀 놀리시는 분들은 로맨티스트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로맨티스트를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구라쟁이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마 이건데 근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셨던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수소를 얘기하다 보니까 단순히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좀 경제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친환경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에너지 캐리어로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와의 조합들 속에 수소가 이제 꽤 유의미한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좀 지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수소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탄소 중립을 모두 다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 수소의 역할은 절대 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를 흔히 말할 때 클린 일렉트론, 그다음에 클린 몰리큘, 그러니까 청정한 전자와 청정한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깨끗한 어떤 무탄소 에너지원에서 만든 전기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만든 수소가 그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수소가 일부 뭐 효율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적 시각 그게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최종 에너지의 대안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회사들 보면은 그 다이렉트 캡처이잖아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그냥 뽑겠다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진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술들에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면서 투자를 하는데 왜 수소만 유독 이게 효율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뭐 나머지 물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은 그 뭔가 하나의 무조건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데서 오히려 좀 나오는 현상들이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소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두 가지죠. 하나는 다른 나라는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해. 이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우리가 하려 그러는 것 같아. 요런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본부장님 실제로 이렇게 다른 외국 연구자들과 만나보고 외국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소 경제로서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뭐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선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봤을 때도 단적인 예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 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37,000대가 넘어가는데 세계 1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용량을 봐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1000메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숫자적인 그런 성취도 보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수요 창출 측면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같은 것을 통해서 수요 창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H2미트 갔을 때 그 캐나다 대사관에서 그 상무부에서 뭐 부스를 조그만 걸 차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발라드 파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연료전지의 그 원천 기술이라는 최초의 특허라는 발라드 파워가 있길래 근데 왜 발라드 파워는 한국에 안 들어오시나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는 현대차하고 두산이 있어가지고 그 세계 1위 시장에 자기들도 진입은 하고 싶은데 워낙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갖고 자기들이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놀랬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정도였어?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한들
사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소 생태계의 어떤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누가 먼저 가서 이걸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세계 각국에서 그 청정수소 생태계로 이제 전환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해가는 이유들이 국가별로는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수입국과 수출국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그 자원이 풍부한 이런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거나 이런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이 수소를 활용을 해서 자국의 산업이라든지 자국의 수송 분야를 탈탄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 인프라법 하나에서만 95억 불을 국내에 투입하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또 수출국들 중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뭐 예전에 산유국이 그랬듯 이걸 가지고 해외에 재생에너지 자원을 수소 형태로 수출을 해서 이제 나라의 부를 좀 키워보겠다 하는 나라들이 과거에는 에너지 수출국이 아니었던 예를 들면 칠레라든지 혹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또 그에 맞게 또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국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부존된 화석연료, 화석 자원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이제 청정 에너지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나라들은 예. 수입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향후의 세계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 어떤 좀 지위를 확고히 공고히 다지겠다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국내외적으로 각자 국내외적으로 열심히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칠레 로드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싼 수소 만들겠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 약간 약장수처럼 표현하는데 쫙 그 아타카마 사막 있는데 그렇죠. 딱 보여주면서 적도의 태양과 그리고 또 네. 제일 남쪽으로 내면 이제 남극의 바람.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진 청정 수소를 뭐 $1 이하에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 하는데 야 이거 장사 잘한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이 없으니까 당신과 그렇죠. 돈과 기술을 가지고 와서 캐서 가져가고 만들어서 가져가고 자기한테 좀 남겨주고 가라. 뭐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막 물어보러 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희들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수소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상업화 또 이렇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전 기준이라는 게 이게 정책이 되고 확보가 되는 다음에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전공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하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 인프라를 저희들이 지금 뭐 짓고 있고 이미 지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계에 이렇게 검사 인프라 그러니까 검사 시설을 구비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 용품 검사 인증센터라든가 뭐 예를 들어 에카수소 검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고 있고 이미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이런 수소 산업을 보다 보면 이제 안전공사라는 데를 알아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요. 항상 관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를 좀 보고자 하고, 그쵸. 예, 벤치마킹하고 저희들은 이제 또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질문지를 보다가 제가 좀 질문지를 짜다가 좀 흥미로웠던 게 청정수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정수소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쓰인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뭐 이렇게 블루 수소라든지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영어 이름 쓰는 수소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 청정 수소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정 수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부장님 어떤 의미에서 쓰는 겁니까? 네, 사실 청정수소라는 그 말 외에도 뭐 저탄소 수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재생에너지 수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이름 붙일 때 저희는 이것이 이제 특정한 어떤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 안에 숫자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청정수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청정수소라는 말을 쓰고요. 다른 나라들도 청정수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 수소냐, 그린 수소냐, 뭐 블루 수소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거고 그렇죠. 그 결과물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 결과물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해서 만들었느냐를 수치화된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 내용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게
수소 이름이 되게 많아요. 네네. 뭐 핑크 수소도 있고 뭐 브라운 수소도 있고 근데 이게 그쵸. 이거를 제도화하려면 정량화가 좀 맞습니다.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량화의 기준을 본다면은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청정수소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각국이 자신들의 어떤 여건에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세워서 그것으로 이제 청정수소 혹은 뭐 나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청정수소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기준으로 숫자로만 따지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수소 1kg 생산당 온실가스가 4kg 이하로 배출이 되면 그건 청정수소로 인정합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나라도 있고 더 높은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또 그러면 청정수소를 이 정함에 있어서 배출이 일어나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 예를 들면 생산 단계만 볼 거냐? 생산, 수송, 그다음에 소비 단계까지 문 앞에 배달하는 단계까지 다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사실은 같은 숫자라 그래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천연가스를 계질해서 만드든 블루든 혹은 재생에너지를 만든 그린이든 혹은 뭐 다른 어떤 색깔이든 간에 4kg이라는 그 기준만 만족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정수소로 본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kg이라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가 원래 명확하긴 한데 잘 몰라서 감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석탄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대략 얼마쯤 나옵니까?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예. 수소 1kg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석탄의 경우에는 22에서 26kg까지 나옵니다. 잠시만요. 수소가 1kg 나오는데 네. 이산화탄소가 22에서 26kg이 나옵니다. 22에서 26kg이요? 네. 그거보다 좀 더 깨끗한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예. 10에서 12kg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석탄이랑 천연가스랑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신기하고 네. 절대량 자체가 엄청 많다는 것도 네, 네.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은 천연가스로 만든 수소라고 하더라도 청정수소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네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만들었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따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은 이제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면은 그것은 청정수소가 당연히 4kg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4kg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준을 만족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정수소로 인정을 받아서 그에 맞는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분류수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g 만드는데 10kg 이산화탄소가 나왔어. 네. 근데 그 중에서 6kg을 잡아다가 네네. 땅 속에 묻었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청정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생산만 볼 거냐 아니면 운송 조장까지 포함할 거냐를 말씀 주셨는데 얘를 데리고 디젤을 돌리는 트럭으로 옮겼어. 튜브 트레일러가 디젤로 했어. 네네. 그럼 거기서 디젤 차가 이산화탄소를 발생해. 맞아요. 그것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 단계만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청정수소에서 이제 적지 않은 양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 운반선 자체가 대부분이 그 화석연료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넣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의 운반체인 암모니아, 예.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선박의 엔진을 돌린다.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될 것이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굉장히 친환경적인 선박이 어느 정도 상용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수송 부분도 넣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이 좀 퍼져 나가는데 조금 일조를 하고 그러면서 또 국내 조선 업계도 이쪽 친환경 추진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청정수소의 그 산정 범위에 수송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제 국내 산업의 어떤 파급 효과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우리가 청정수소를 얘기하는 이유가
아예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청정수소하면은 무탄소로 하면 되지. 그걸 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여기까지는 청정이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막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블루수소에 대해서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환경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재생에너지 뭐 심지어 재생에너지 100으로 한 번에 갑시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범주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서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보다 낮은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전해로 생산되는 수소의 비용이 현재로서는 가격 경쟁 측면에서 블루수소가 조금 더 우월한 측면이 여전히 있고요. 또 생산량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블루수소가 대량 생산에는 여전히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블루수소가 우리가 영원히 계속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면 그 4kg도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포함시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기준은 이제 어떤 국내의 여건이라든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점점 줄이면서 더욱더 청정한 에너지, 청정한 수소가 쓰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블루수소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소 경제가 굴러가게 하는 어떤 연료로서의 그 필요성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청정수소라는 게 뭐 이게 4kg이냐 아니냐 뭐 이거를 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그런 그레이 수소라고 하죠. 그레이 수소는 당연히 어떤 탄소 포집 저장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저렴하게 풀리게 되면은 기껏 깨끗하게 만든 수소가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정수소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청정수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용을 의무화를 한다든지 혹은 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띄워주면서 이 그레이 수소를 대체해 나가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수소를 수입해서 쓴다라고 하면 수소를 쓰면 당연히 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그걸 덜 청정하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다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쓴다고 하면 기껏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수소를 수입하는데 그래봐야 국제사회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수소를 썼어요 해도 다른 나라에서 아니 그런 식으로 수소를 써서 기후변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라고 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생산이 아닌 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수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결과물로서의 수소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 수소를 쓰는 이유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만든 수소에 대해서 일종의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맞습니다. 나중에 되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수소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네네. 이런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생긴 게 다 똑같이 이게 수소로 생겼는데 그게 누가 몇 킬로그램짜리 이산화탄소 몇 킬로그램 만든 수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정수소 인증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특히나 이렇게 청정수소 인증 제도를 만든 건 우리나라가 최초이고요. 우리나라가 쓰는 수소가 청정수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과정 평가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정과정 평가 기법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운반하고 소비하는 단계를 따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도중에 뭐 수소가 좀 샌다는 게 뭐 이렇게 막 마구마구 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튜브 트레일러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씩 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계산해서 빼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온실가스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제 그 청정수소 인증 어떤 표시를 붙이고 그렇게 되면은 청정수소 표시를 붙인 수소가 물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보듯이 무슨 그 병 라벨 붙이듯이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 서류상으로 분명히 청정수소 표시가 붙은 수소를 이용했습니다라고 하는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정한 의무를 만족하거나 혹은
차후에는 인센티브를 받거나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거라고요?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은 최초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청정수 인증을 붙이고 그걸 의무화를 해서 어떤 수요를 창출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좀 이상한 질문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세계 최초로 한다라는 게 정부가 제도를 세계로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기준을 세팅하는데 조금은 앞서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점자 효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에너지 측면에서 특히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가 어디 없는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죠? 없고 많이 쓰는 나라 어디? 뭐 일본이죠, 뭐. 정확하십니다. 예.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이 될 수 있는 분야고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시행령이 나왔다, 고시가 나왔다 이러면 제가 아는 일본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서 그거 좀 보내달라. 그 한글로밖에 없는데요, 영어 없는데요. 아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번역할 테니까 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청정수소의 표준을 가지고 이제 그 접근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해서 룰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룰을 가지고 이미 가고 있어라고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실적에 맞는 어떤 청정수소 인증 제도를 좀 더 굳건하게 위치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어떤 그런 전기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 첫 번째부터 한마디 좀 여쭤보면은 인증 제도라는 게 글자로 써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인증을 하는 거는 실제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실제로 그 인증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춰지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에서 세계 청정수소 인증기관 3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으로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리고 예. 청정수소 이제 시험평가기관으로서 KTR하고 KTC인데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 2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기관이 협력을 해서 청정수소의 인증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혹은 청정수소와 관련된 설비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설비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또 청정수소 인증을 받았을 때 청정수소라는 인증 표시 혹은 이제 청정수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들고 나는 그리고 사용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인프라를 갖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정수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전자적으로 청정수소의 어떤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마도 수소를 많이 수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매자 아닙니까? 네. 고객은 왕이다. 네. 그럼 고객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나는 이런 수소를 사고 싶소. 그러면 한국에서 인증된 수소의 형식에 맞춰서 다른 나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8, 90인 데서는. 맞습니다. 주로 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좀 많이 없으니까 수소를 수입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직 수소를 이렇게 수입해서 써본 적은 없어갖고 그렇죠. 수소를 수입하게 되면 좀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하게 될까요? 앞전에서도 이미 좀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수소가 굉장히 가장 가벼운 분자입니다. 분자가 가볍다는 것은 부피가 크다는 것이고 부피가 그렇죠. 크다는 것은 수송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파이프라인. 네. 우리 위로 안 되는구나.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뭐 천연가스도 러시아 시도해 봤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해상 운송을 하게 되는데 그럼 해상 운송에서 결국 부피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활발하고 현재 가장
유망하고 가용한 대표적인 형태는 역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네, 암모니아 현재도 세계적으로 교역이 일어나고 있고 선박으로 운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그런 형태로 일단은 수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만든 수소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게 되면 그 암모니아를 그대로 발전용 연료로 쓸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제 합성했던 그 과정을 반대로 돌려서 그래서 서로 이제 쪼개서 크래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질소는 다시 공기 중으로 돌려보내고 수소를 우리가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LNG처럼 이제 수소도 액화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현재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실증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기술적인 난제가 있는 것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소라는 게 워낙 가벼운 분자다 보니까 이걸 액화하려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온도, 영하 250도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이것을 국내에 가져오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기화해서 날아가 버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극복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만 대신에 가져올 수만 있으면 그냥 그건 상온에 놔두면 알아서 기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암모니아를 다시 쪼개가지고 수소를 추출하는 데도 당연히 에너지가 들거든요. 예. 국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액화수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상온이 되면 그냥 기체가 네네네네. 되니까. 그만 가만 놔도 되니까. 그 외에도 뭐 톨루엔 같은 화학 물질에 수소를 붙여서 이렇게 옮기는 그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 저 이거 단어가 참 항상 예, 어렵더라고요. LOHC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암모니아가 상업화된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액화수소에 관해서는 여러 나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특히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 지켜보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기준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도 좀 챙겨 보셔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예, 싶어가지고 예.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함께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소 수입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암모니아가 그 캐리어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암모니아도 이제 저희들 국내법에 의해서는 그 뭐 독성가스이면서 그 저희들 고압가스에 해당돼서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수출이고 수입이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 배 충전이라고 하죠. 배 그걸 어쨌든 하역하고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벙커링이라는 충전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준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그런 수출입 관계 문제 때문에 그 뭐 암모니아 인수기지 나중에 인수기지가 필요할 거고 그 예. 인수기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또 그 수입 수출과 관계되고 또 벙커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안전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참.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그 수안전관리 로드맵 2.0이라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정책으로 준비를 해서 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한 26년까지는 뭐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참조로 말씀드리면 수소를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200만 톤 약간 상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고전적으로 현재 대체로 200만 톤을 쓰는 용도는 뭐 예를 들어 석유화학 시설이든가 철강 산업에 주로 쓰는 거고 그쵸. 예. 이제 새로이 기존에 쓰던 그런 사용처 이외에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자동차가 될 거고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될 거고 뭐 이런 용처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수소의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거고 결국은 이제 공급도 늘어야 되는데 그 양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수소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2030년 같은 경우는 현재 2배 400만 톤 정도 되고요. 예. 50년 같은 경우는 한 2,8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맥시멈으로 해도 한 300만 톤 정도까지뿐이 안 갈 겁니다. 현재는 지금 뭐 그 200만 톤 정도를 자국에서 이제 뭐 부생수소라든가 예.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캐파를 늘린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한 수소량이 한 50년도까지 가도 한 10% 정도뿐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 한 90%는 뭐 암모니아가 됐든 그때 액화수소가 됐든 수입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에 대한 그 안전 기준, 거기를 적용하기 위한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우무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글로벌 공급망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항상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뭐 세상에 우리가 언제 석유를 만들었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석유를 가꿔져다 썼었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공급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우리가 좀 조금씩은 발을 좀 담그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결국 글로벌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관련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먼저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들은 우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우리는 어떤 방면의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이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열었을 때 세계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수소를 본인들이 만든 청정수소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수소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이 기회에 좀 더 우리나라 산업 생태, 수소 산업 생태 육성에 도움이 될지 하는 부분에서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것이 이제 LNG 산업인데요. 한때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중국이 당연히 크게 급부상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이었습니다. 1위는 어디요? 일본입니다. 네, 항상 같이 갑니다. 일본 아니면 한국이군요. 네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나라 LNG 이제 운송 선박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돼서 한때는 전 세계 돌아다니는 LNG 운송선의 절반은 국산이다.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우리가 LNG를 최초로 도입했던 1986년 그때 중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기술, 즉 천연가스 액화 기술 같은 것은 우리가 그때 당연히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상용화랄까요? 하여튼 그 세계 시장에서 유의미한 어떤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전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해외 자원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미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 청정수소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정수소를 만드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는 예. 천연가스처럼 특정 나라에 집중되거나 한 것보다는 좀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어떤 설비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1980년대 중반 LNG 최초 수입했을 때보다는 기술 수준도 당연히 훨씬 높아졌고 수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부분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산업을 같이 가서 그 생산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향후에 어떤 파트너 국가를 찾을 때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고려를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단순 수입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금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게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일 메이저들이 네. 중동에 있는 국가라든지 그런 데 가서 만든 다음에 거기 현지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만든 다음에 그거를 또 해외에다 팔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이제 칠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칠레 이제 아타카마 사막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은 뭐 500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이런 지역도 있을 만큼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 자체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수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 때 뭐 우리나라 수전해 설비 어떤 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우리도 굉장히 어느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자재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칠레와 협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 수소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뭐 채굴을 해서 수입해서 뭐 이렇게 직접 하는 것처럼 저희 수산업이 저희들이 선도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뭐 자원이 뭐 천연 자원이 좋아가지고 환경이 좋아서
그 재생에너지의 기본 토대가 되는 태양이라든가 풍력이 풍부한 호주 같은 경우, 예, 예. 예, 저희들이 기술이 가서 그 수소를 말 그대로 이제 재생에너지로부터 이제 수소로 만들어서, 환원시켜서 저희들이 수입하고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죠. 직접. 예. 미국이 말 그대로 중동 쪽에 가서 원유를 채굴해서 직접 수입도 해오고 거기는 사실은 자원만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업적으로도 또 수입하는 그 원자재인 수로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양쪽으로 다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이드로젠 메이저 될 수 있는 겁니까? 오일 메이저는 안 됐지만. 네. 근데 사실 저는 아까 LNG 사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저도 이 사례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 세상에 백없이 살아남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가스 많이 쓰는 형님이 또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LNG 잘 못 만들 때 어이 거기 내가 가스 사줄 테니까 그 가스 운반선은 우리 조선소로 합시다. 그렇죠. 우리 애들 좀 만들어보는 경험 좀 쌓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1위 LNG 운반선을 지금 만들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소를 우리가 수입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아유 거기 뭐 우리가 어차피 그 수소는 아버지가 사줄 테니까 우리 애들 거기 가서 좀 경험 좀 합시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박희준 이사님도 가서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안전기술은 나한테 와서 검증을 받아야지 이렇게 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소차를 타면 수소폭탄처럼 폭발적인 가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수소하면 맨날 수소폭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뭐 사실은 수소가 우주에서는 뭐 가장 풍부한 물질로 뭐 우주 질량의 한 75%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수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수소랑 뭐 폭탄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 수소랑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쵸. 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폭탄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수소랑 완전히 이 결합 구조가 다른 그런 물질이고요. 그 폭탄에다 쓰는 건 엄청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수소가 아니라 말만 수소지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해서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의 수소를 막 초고온의 온도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가열을 시켜야지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사실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생각하고 수소를 생각하시면 그건 좀 너무 걱정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수소라는 게 이제 그 뭐 석유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그 위험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수소라는 게 기존에 뭐 석유랑 뭐 가스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흔히 썼던 거를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에너지원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석유 또 이런 가스보다도 좀 이렇게 엄격한 안전 관리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결국 이제 위험이라는 게 뭐 리스크는 항상 있지만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하냐, 안전 관리 수준도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 결국은 그 위험성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소가 폭탄이 아닌데, 그러니까 수소를 폭탄으로 쓸 수 있다면 노벨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하니까 수소 폭탄은 솔직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별로 에이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고, 근데 수소가 폭탄이 아닌데 왜 안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압력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압력도 있고요. 사실 이제 수소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의 1번인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실은 폭발이 일어나려면 폭발 범위라는 데 포함이 돼야 그러니까 체류가 해야 된다는 거죠. 가스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워낙 가벼우니까 예를 들어 어디가 좀 누설돼서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범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폭발이 일어나면 그 폭발력인 단위 질량당 그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스, LPG, LNG 이런 것보다도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성은 갖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근데 그것들을 결국은 이제 그런 본인의 그 가벼운 그 가스의 성질, 수소, 또 그다음에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그것들을 뭐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용하는 뭐 충전소라든가
수소 장치에 쓰는 거는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좀 이 수소 산업의 안전 의식을 좀 고취시켰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강릉 수소 탱크 사고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조금 더 직시를 하고 그 직시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오히려 좀 그 외면하는 것보다 그 막연한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건이 좀 어떤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안전관리 정책 동향은 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19년 5월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좀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 시설은 이제 수소내로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그 저장하는 실증 테스트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는 관련법 그러니까 관련 안전 관리에 대한 관련법이 이렇게 완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미빈 상태에서 해당 테스트 시설은 아무래도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안전 사각지대에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19년 5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19년 12월에 그런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그 수소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연이어서 20년 2월에 이제 수소법을 제정 공포하고 결국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수소시설하고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가 마련되고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그 안전기준이라는 게 법적 제도 정비가 되고 예. 이걸 토대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9년 5월 이제 강릉 사고를 통해서 정비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런 수소 저장 시설에 대한 또 수소 수전의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 채로 운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취재하다가 좀 약간의 정부나 기업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수소 만들겠다는 회사가 많냐. 그때 뭐 효성, 두산, 롯데, 현대, SK 그랬고 수소를 다 많이 만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발표한 내용만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넥소가 거의 한 450만 대에서 500만 대가 돌아다니는 분량의 수소를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산업부에도 물어보고 기업들에도 아니 그 수소 다 만들어갖고 어떡하려 그러냐. 이게 너무 자동차에만 수요를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모빌리티에만 포커싱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자동차 수요만으로 전체 수소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 텐데 이게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처들은 좀 어떤 식으로 발생할 걸로 보십니까? 네, 현재 수소 경제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화두는 신규 수요 창출입니다. 결국은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지 공급 생산에 투자가 되고 그래야지 이게 또 수소 경제가 원활하게 또 이제 선순환 어떤 사이클을 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수송 쪽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수소의 수요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이제 수소 경제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반 대중들께 보여주는 데 있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발전 분야, 그러니까 수소 발전 입찰 시장 제도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발전 분야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어떻게 보면 수송 부분보다 더 큰 형님입니다. 왜냐하면 수송 분야 자체는 온실가스 양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분의 1 정도를 모든 도로교통 수단이 배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전 쪽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예. 2배 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소가 역할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게 수송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수송 쪽은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가 양분을 하게 될 건데 특히나 이 과정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가 얼마나 차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승용차 쪽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는 그냥 봐도 생각을 쉽지 않아 합니다. 보입니다. 예. 네. 물론 대형 상용차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만. 근데 마찬가지로 또 이제 발전도 전체가 다 수소로 바뀌지는 않겠죠. 국내에서도 굉장히 재생에너지도 활발하게 생산할 것이고 또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로 만들어진 전기도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쪽에서는 전기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로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넣으면은 철광석이라는 것은 녹이 슬어 있는 철이잖아요. 그럼 녹이라는 건 산소고 산소를 떼낼 때 석탄으로 만든 코크스를 집어넣어서 떼내는데 석탄은 탄소니까 탄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CO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됩니다. 철강 산업 한 군데에서만 우리나라 도로 수송에 거의 맞먹는 7분의 1의 온실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7분의 1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바로 용광로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어떻게 보면 연료가 아니라 물론 연료로서도 작용합니다. 원료로서 석탄이 들어가는데 이게 수소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여기만 해도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7분의 1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실체가 있는 물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가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화학 반응입니다. 즉 수소를 가지고 다른 데서 어떻게든 구한 뭐랄까 깨끗한 산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과 결합을 해서 현재 석유화학 쪽에서 쓰이고 있는 보통 석유화학에서 쓰는 원료가 납사지 않습니까? 예. 그 납사를 이제 땅에서 캐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는 어떤 그런 물질을 가지고 석유화학 산업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도 또 수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송으로 시작했지만 더 큰 발전으로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고 그보다 더 큰 산업이 현재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소 수요가 특히나 우리나라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또 기간 산업이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소 수요도 굉장히 좀 상당량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처 확장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업계에서 이런 건 철강 이런 쪽보다는 좀 약하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흔히 쓰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도시가스를 가정용이라든가 상업용 연료로서 그 이제 수소를 쓸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우리 수소에 대한 인식도도 그렇지만 그 온실가스 저감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수소를 혼입해서 쓸 수 없는가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 정부 정책에 따라 그 2026년까지 그 수소 혼입 기존의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쓰이는 도시가스를 수소 20%까지 섞어서 쓰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실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실증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말 그대로 배관, 그러니까 제조에서부터 배관을 통한 공급 또 그 수용처인 가정집 안에 뭐 보일러, 가스레인지까지 이상 여부를 다 체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실증이 완료되면 아마 27년부터는 그 가정용과 일반 상업용으로도 우리 여태까지 쓰던 도시가스처럼 이 수소가 혼입된 일종의 수소 혼입 도시가스를 쓰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혼입 도시가스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는 선에서 이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현재 도시가스에 쓰는 그 LNG로 인한 온실가스 이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20%가 저희들이 적용한다 그러면 연 한 765만 톤이 감축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뭐 이게 1년 중 전체 퍼센테이지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절대량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 저희들 또 국민 수용도 있어서는 이 수소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스레인지, 보일러 또 이제 배관에 있어서 수소 치성, 뭐 중간에 각종 밸브에 대한 뭐
고물 이익이라든가 이 비금속에 대한 문제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고요. 뭐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 아마 27년도부터는 도시가스에 수소가 섞여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똑같은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수소가 섞여 있으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수소를 넣어 써도 괜찮은지에 대한 안전 기준은 이사님께서 좀 챙기고 계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소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미래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세상에 그런 것들을 그 만들기 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환경이 좀 마련돼야 될까?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그 이용무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 세계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관련된 목표를 이미 만들었거나 혹은 만드는 중이거나 하는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합치면 8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지간한 나라는 이미 다 탄소 중립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속도가 우리가 이 굉장히 파괴적인 기후 위기를 막기에는 너무 느리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건 확실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 이제 제2기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1기 때의 결과를 봤을 때 파리 협약을 탈퇴했다든지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는 있었지만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고 지방은 지방이다. 각 주의 권한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각 주는 이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워낙 많이 생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더 늦춰질 수는 있겠죠.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에 크게 방향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현재 분리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의사타진을 좀 하여오고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이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의 영향이 아주 뭐 심각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세계 시장과 동떨어져 갈 수 없는데 이미 민간에서도 탄소 중립 이런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워낙에 많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먹거리를 찾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께 잘 납득을 잘 설명을 해드려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비용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편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해주시면 이러한 지원 정책, 탄소 중립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어떤 탄력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가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탄소 중립 목표 자체는 거의 변함없이 일관성이 추진돼 왔고 수소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정치적 지지가 확보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향후 수소의 대표적인 수요국으로서 전 세계 수소 생태계, 수소 산업에서 일정 지위를 차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 납세자들께서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도 만나고 이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는데 예전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기업은 약간 적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환경운동가들만큼이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기업에서 오히려 그 재생에너지 사다 쓰는 PPA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 쓰고 싶은데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에 그분들이 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같은 목표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대체 반대가 뭐지? 누가 반대하고 있는 거지가 좀
혼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어떤 이해타산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박효준 이사님도 이렇게 탈탄소 녹색 전환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종세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그 산업 발전에 사실은 저해가 없도록 사실은 안전기준이라는 게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기반이 구축이 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예. 저는 사실 수소사회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사회는 정말 수소로만 이루어진 사회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은 녹색 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재생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이 조합이 돼 있는 사회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한동안 수소를 잊고 지냈던 것은 뭔가 이게 뭐 안 가는 거 아니야? 뭐 수소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거대한 그 녹색 전환의 흐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다양한 그런 에너지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소는 하나의 퍼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참 오랜만에 청정 수소 경제의 필요성과 어떤 수소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가스안전공사의 박희준 이사님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호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